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흙이 파헤쳐지고 봉분이 내려앉은 그 자리에 한새벽은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남편은 그 옆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열린 관속을 들여다본 순간부터 가슴 안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한 번 박히면 빠지지 않는 의심이었습니다. 관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1년 전 이 땅 아래에 묻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숨겨온 비밀입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고 같은 집, 지붕 아래서 숨을 쉬어온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냉랭하고 무뚝뚝해서 며느리 가슴에 멍 하나씩 심어주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며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다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사실은 평범한 태권도 도장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비밀이 파헤쳐진 무덤 하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고 이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새벽의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것은 한새벽 혼자였습니다. 혼자 남아 끝까지 버텼지만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벽조, 전원 철수, 임무 종료. 무선으로 들려온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쓰러진 동료들을 남겨두고 이탈하면서 새벽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사라지는 낯선 노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무언가를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새벽은 그날을 가슴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실패한 작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날.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남편의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엄마 산소가 파헤쳐졌다고, 누군가 관을 열었다고, 그리고 그 관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새벽은 33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작은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남편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1년 전 시어머니를 여인 뒤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발차기를 가르치는 그 여자의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도 적어도 새벽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알게 됩니다. 오봉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그리고 알면서도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알면서도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가장 깊은 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봉순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파헤쳐진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가 싶으면 더 큰 궁금증이 생기도록 되어 있고 시원하게 해결되는가 싶으면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것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봉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오늘 이후로 조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그날 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과 동네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건강운과 말년운이 풍성해지도록 간절히 기원해 드릴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새벽은 태권도 도장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0살, 12살 아이들의 앳된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끝에는 새벽이 오래전부터 잊고 지내려 했던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산소가. 누가 파헤쳤어. 새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잠깐, 이미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온화한 여자가 단 몇 초 만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산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민준의 말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봉분이 무너져 내려앉은 것도 아니었고 짐승이 파헤쳐 놓은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파들어간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1년 전 이 땅 아래에 묻었던 오봉순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도착해 있었지만 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로 눈치만 살피며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겨우겨우 추스르며 1년을 살아왔는데 그 어머니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관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아들인 민준이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은 남편의 등을 잠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조용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벽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흙이 튀긴 방향, 짓밟힌 낙엽의 각도, 꺾인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길.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남편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만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야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완전히 숨어버렸고 나뭇가지 사이를 바람만이 쉼없이 헤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새벽에게 어둠이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쫓는 것은 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발바닥이 낙엽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참 숨을 참다가 터뜨리는 소리, 나뭇가지를 피하려다 어깨가 스치는 소리. 새벽은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소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며 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 박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훈련받은 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좁은 비탈길로 뛰어들었고 새벽은 그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달려드는 기세 그대로를 역이용해버렸습니다. 무릎을 꺾어버리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낙엽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달랐습니다.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날이 번쩍일 만큼 제법 큰 칼이었지만
새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손목을 비틀고 칼을 떨어뜨린 다음 그 남자를 들어올려 옆 나무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산소에 손 뗀 거 사과해. 제압당한 남자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무것도 내뱉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더해지자 결국 그 남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봉순이 살아있다는 거 몰랐어? 순간 새벽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빠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새벽의 몸속 어딘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눈물, 차갑게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얼굴, 내내 냉랭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결국 끝까지 며느리라 불러주었던 그 사람. 그 모든 기억들이 단 하나의 의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다? 텅 빈 관이 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산에서 돌아온 새벽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겨우 눈을 붙였지만 새벽은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내뱉던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오봉순이 살아있다는 거 몰랐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두 글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수는 1년 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 이상이라고 했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으며 사망진단서도 있었고 장례도 치렀습니다. 새벽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흙을 한 삽 떠서 관 위에 얹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살갑게 굴어준 적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관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은 민준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찾아간 곳은 대학병원 의무기록실이었습니다. 오봉순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담당의를 확인하고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접수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새벽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담당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봉순이 사망하고 2달 후에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현재 연락처는 알 수 없으며 해외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다음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오봉순의 사망진단서를 법의학 전문가에게 넘겼습니다. 공식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몸담았던 세계에 남겨둔 가느다란 연결고리였습니다.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서류는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감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도장의 압인 각도, 서류 용지의 제조 연도, 담당의 서명의 필압 3가지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공을 들여서 그러나 결국 흔적을 남기고 만 위조였습니다. 오봉수는 그 병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혹은 애초에 그 병원에서 임종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남편 민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새벽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민준은 이미 어젯밤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추스른 지 겨우 1년인데 산소가 파헤쳐지고 관이 텅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버겁고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사망진단서마저 위조였다는 것까지 얹어버리면 민준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새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당의가 잠적한 것, 진단서가 위조된 것, 최대한 차분하게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새벽은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그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새벽은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추적하면서 오봉순의 행적을 하나씩 짚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등 뒤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바꿔보고 방향을 돌려보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봐도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일부러 지하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넓은 거리보다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 오히려 상황을 장악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차들 사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체격도 걸음걸이도 범상치 않은 세 명이 차 사이사이를 메우며 새벽을 에워쌌습니다. 앞뒤로 도망갈 틈을 막아버리는 방식이었고 꽤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달아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으로 셋을 한꺼번에 후쳤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 오히려 차 본넷 쪽으로 몸을 낮춰 흘려내면서 남자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을 이용해 그 머리를 차 위로 눌러버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주차장 안에 울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측면에서 치고 들어왔는데 새벽은 열려있던 차 문짝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팔을 잡아당겨 문짝 사이에 끼워버리자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새벽조지. 그 두 글자에 새벽의 발이 멈췄습니다. 새벽조. 오래전 자신에게 붙여진 코드명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이웃도 몰랐으며 새벽 스스로도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새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갑게, 그러나 더 선명하게. 망설임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은 건 오로지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당황했는지 잠깐 주춤했는데 그 찰나가 전부였습니다. 새벽은 남은 거리를 좁혀 들어가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지막 남자마저 바닥에 눕혔습니다. 셋 다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쉴 만큼이었습니다. 새벽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주저앉은 남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 뭔가 미끄러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듯한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 새벽이 주워서 펼쳤을 때 거기 담긴 얼굴이 두 개였습니다. 한 명은 오봉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새벽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그 얼굴이 지금 이 나라의 국정원 고위직 배지를 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이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힌 것인지, 어디서 찍힌 것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봉순의 죽음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 배후에 이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새벽을 미행하고 습격한 이 세 명도 그 연결선 어딘가에 있다는 것. 새벽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 이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새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진 한 장이 새벽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주워든 그 사진을 새벽은 집에 돌아와서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봉순과 나란히 찍힌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봤을 법한 그 얼굴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수혁. 현직 국정원 고위직. 공식 석상에서는 언제나 절제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언론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오봉순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 사진이 어느 시절에 찍힌 것인지 새벽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벽이 먼저 시작한 것은 오봉순의 행적을 역으로 짚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혼자 다녀오시던 곳이 있었냐고, 정기적으로 나가시던 곳이 있었냐고. 민준은 한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어디를 다녀오든 설명을 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민준도 깊이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꼭 나가셨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바람 쐬고 온다고만 하셨거든.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그건 바람을 쐬러 가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은 오봉순의 옛 신용카드 내역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니었으니 시간이 걸렸지만 이틀 만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오봉순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그 장소를 찾아갔을 때 첫눈에 보이는 것은 낡은 창고 건물 하나였습니다.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민가도 없었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용도로 쓰였다가 버려진 듯한 그 건물은 겉으로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폐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창문에 새로 달린 잠금장치, 주변 흙 위에 남겨진 최근의 발자국들, 그리고 건물 처마 아래 어색하게 달린 소형 카메라 한 대. 누군가 이 장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넷이었습니다. 복장도 태도도 어제의 킬러들과는 달랐습니다.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특유의 감정 없이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공간을 나눠 막아선 그들을 보며 새벽은 한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출구는 들어온 문 하나뿐이었고 그 문은 이미 등 뒤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창고 안에 쌓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낡은 파이프, 녹슨 체인, 여기저기 쌓인 목재들. 새벽의 시선이 빠르게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시작은 파이프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새벽은 벽에 기댄 파이프를 낚아채 흘려막았고 그 반동으로 두 번째 남자의 옆구리를 쳐냈습니다.
창고 안이 좁다는 것이 오히려 새벽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넷이 동시에 달려들면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새벽은 그 혼선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체인과 목재를 번갈아 이용해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완전히 쓰러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넷 중에서 가장 몸집이 컸고 아마도 이 팀의 보스였을 그 남자는 그러나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오봉순이 여기 뭘 숨겼어?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묻는다기보다 차라리 통보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남자가 결국 고개를 돌렸을 때 새벽의 눈이 그를 따라갔고 벽 쪽을 향한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합판이 덧대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두드려보자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합판을 걷어내자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것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랜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새벽이 손에 쥐었습니다. 두툼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봉투 앞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새벽은 숨을 멈췄습니다. 봉투 앞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새벽.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이 쓴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기일마다 제사상에 붙여두던 메모지에서 보았던 그 특유의 굵고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살면서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던 그 사람이 이 외딴 창고의 벽 속에 며느리의 이름을 적은 봉투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요원이었다는 것을, 한새벽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며느리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냉랭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거리감이 어쩌면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새벽의 머릿속을 아주 천천히 채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봉투는 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것일까? 창고 안에 쓰러진 남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새벽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봉투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에 든 것이 종이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 봉투에 담아둔 시간의 무게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은 봉투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면서도 뒤를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한결 느렸습니다. 봉투를 연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새벽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고 봉투 앞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새벽.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새벽은 천천히 봉투의 입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서류였습니다. 꽤 두툼한 분량이었는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새벽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폭발음과 연기와 쓰러진 동료들과 혼자 남아 적을 막아내다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그 작전의 날짜였습니다. 새벽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 작전에 관한 아주 상세하고 아주 정밀한 기록이었는데 새벽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조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목표 지점의 정보가 처음부터 잘못 입력되어 있었고 지원 인력의 투입 시간이 의도적으로 지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작전 이탈 루트는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작전이 반드시 실패하도록 처음부터 설계해 둔 것이었습니다. 새벽조가 실패하도록, 새벽조가 그 안에서 사라지도록. 새벽은 2번, 3번 같은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틀렸나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야만 그 사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쥐었을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새벽은 그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장까지 넘겼을 때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오봉순의 필체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자 임수혁. 그 이름 옆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봉순이 확신했는지 아니면 의심하는 단계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자 임수혁. 그 이름이 이 보고서의 끝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벽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불빛 아래 펼쳐진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는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은 그날의 실패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더 잘했더라면, 다른 판단을 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 가정들을 밤마다 되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다면, 무엇을 달리해도 달라질 수 없었다면 그 3년의 자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새벽은 옛 동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조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3년 전 그날 다행히 살아남은 동료였습니다. 이후 조직을 나와 서울 외곽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새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세계와 거리를 두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만나면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동료가 사는 건물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3층 계단참을 돌아서는 순간 새벽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문들은 닫혀 있었으며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훈련된 감각이 지금 이 공간에 자신 외의 다른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계단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복도 끝 창문이 깨졌습니다. 저격이었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새벽이 이미 몸을 낮춘 뒤에 두 번째 저격이 자신이 서 있던 자리의 벽을 뚫었습니다. 소음기를 달았는지 총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벽에 박힌 탄흔은 선명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각도를 따져보면 복도 양쪽 끝과 맞은편 건물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각도를 나눠 잡고 있는 배치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벽은 가장 가까운 방 문을 발로 밀어 열면서 몸을 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빈 방이었습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 최소 2명이었는데 저격수들이 직접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새벽은 이미 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격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새벽은 총구가 방 안을 향하기 전에 손목을 꺾었습니다.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거의 동시에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집어넣었고 그 남자는 소리도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서려 했는데 새벽이 더 빨랐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팔목을 낚아채 벽으로 끌어당겼고 그 충격으로 반쯤 정신을 잃은 남자를 바닥으로 제압했습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무기 하나 없이 몸만으로 2명을 연달아 쓰러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22번 쉴 만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계단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총을 바로 겨누는 대신 계단 난간을 경계 삼아 새벽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좁혀들었습니다. 훈련된 방식이었습니다. 새벽도 그것을 알면서 계단을 사이에 두고 잠깐 멈췄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음 움직임을 읽으려는 팽팽하고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단 난간을 손으로 짚고 몸을 띄워 발부터 내려 꽂는 방식이었는데 남자가 총구를 올리기도 전에 그 손목 안쪽을 발끝으로 걷어냈습니다. 총이 튀어나갔고 몸의 균형이 흔들리는 그 짧은 사이에 새벽이 파고들었습니다. 목을 꺾어 제압하는 것으로 복도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끝났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총기를 든 저격수 셋을 총 한 자루 없이 순차로 제압했습니다. 새벽은 무너지듯 계단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고 손등에 작게 긁힌 상처에서 피가 조금 번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동료의 방 앞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남자들 중 그나마 가장 의식이 남아있는 사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격수로 쓰이는 사람들답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으려 했는데 새벽이 낮은 목소리로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어? 남자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새벽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강도아가. 너 찾고 있어. 강도아. 새벽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도아는 새벽조 시절 팀장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작전이 실패로 끝나던 그 순간 철수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연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조 전원 철수. 임무 종료. 그 말을 끝으로 강도아는 새벽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새벽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아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격팀을 보내서 새벽은 계단 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복도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봉순의 보고서, 임수혁의 이름, 그리고 이제 강도아까지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선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3년 전 그날 새벽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 시어머니 오봉순이 있었다는 것. 새벽은 긁힌 손등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통증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강도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강도아를 찾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쉬웠습니다. 저격팀을 보낼 만큼 새벽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벽이 자신을 찾아 나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아는 피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은 그 논리를 따라 움직였고 강도아 역시 그 논리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강 근처의 낡은 창고지대였습니다. 항구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오래전에 용도가 끝나버린 공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새벽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강도아는 이미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강도아는 새벽이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3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 아래가 깊이 패여 있었고 표정에는 무언가를 오래 짊어진 사람 특유의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꿰뚫듯 바라보는 새벽이 옛날부터 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래됐네. 강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새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격팀을 보낸 사람에게 건넬 인사말이 없었습니다. 저격팀은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새벽이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보냈어? 임수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수혁. 사진 속 남자, 보고서, 귀퉁이의 이름, 그리고 이제 강도하의 입에서도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벽은 눈을 좁혔습니다. 내가 임수혁 밑에서 일하고 있어? 강도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반대야.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멈춘 것은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음 움직임을 읽으려 하는 팽팽한 정지 상태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강도하가 무게 중심을 옮기는 순간 새벽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발이 오갔습니다. 강도하는 새벽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도 그냥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은 첫 번째 교환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새벽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고 무게 중심을 쓰는 방법도 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배운 것인지 아니면 혼자 깎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오봉순이 뭘 알고 있었어? 치고 들어가면서 새벽이 물었습니다. 강도하가 팔로 막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 3년 전 작전에서 뭘 봤어? 연기 속에서 노파가 사라지는 걸 봤어. 강도하의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새벽은 놓치지 않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어깨를 잡아 비틀었습니다. 강도하가 균형을 되찾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둘 다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오봉순이야. 강도하가 말했습니다. 새벽의 발이 멈췄습니다. 싸움이 잠시 끊겼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졌습니다. 강도하의 말이 새벽의 몸에서 무언가를 건드렸고 그 충격이 발끝까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날 연기 속에서 사라지던 낯선 노파의 뒷모습. 그것이 오봉순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작전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봉순은 그날 거기 있었어. 강도하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수혁이 설계한 함정이라는 걸 미리 알고 내가 죽지 않도록 뒤에서 움직였어. 이탈 루트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열렸던 거 기억해? 새벽이 기억했습니다.
그날 탈출구가 막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유도 모르게 하나가 열렸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봉순이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왜? 새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 왜 나를 도운 거야? 강도하가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이 처음보다 훨씬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대답할 수 있어? 오봉순 본인이. 또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둘 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서로를 쓰러뜨리려 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이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봉순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강도하는 오봉순의 죽음이 위조된 것을, 시신이 없는 관이 땅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3년을 지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잃은 슬픔에 1년을 허물어지는 동안, 새벽이 며느리 자리에서 그 슬픔을 옆에서 받아내는 동안 강도하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새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강도하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먼저 움직였을 거야. 그리고 움직이는 순간 임수혁이 너를 없앴을 거야. 오봉순이 원한 게 아니었어.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게 먼저였어. 둘이 동시에 주저앉았습니다. 싸워서 지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말의 무게에 짓눌린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고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서 빛이 가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산소가 파헤쳐진 그날 밤부터 이 창고에 이르기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쏟아진 진실들이 아직도 다 소화되지 않은 채 가슴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강도하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봉순이 살아있다면 지금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새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살아있으면서도 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며느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새벽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임수혁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봉순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냉랭함과 거리감으로 포장된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휴전이었습니다. 강도하와 새벽은 같은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도하가 가진 정보와 새벽이 가진 보고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임수혁이라는 공통의 이름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강도하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임수혁은 내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새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오봉순이 너한테 뭘 전달했어? 마지막으로 접선했을 때.
강도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봉순이 직접 말해줄 거야. 때가 되면. 새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면서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봉순이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차갑지 않다는 것만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강도하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새벽의 머릿속은 하나의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봉수는 왜 그 작전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 국정원 고위직이 설계한 함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던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이름을 적은 봉투를 외딴 창고 벽 속에 숨겨두고 죽은 척 사라진 채로 어딘가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새벽은 시어머니와 함께 산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을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명절을 보내고 어느 비 오는 일요일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봉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젊을 때 무엇을 했느냐, 민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질문을 해도 짧게 잘라냈습니다. 그게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말수적은 시어머니의 성격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은 식탁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챙겨두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 옆에 앉아 민준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오봉순이었습니다. 20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의 새벽과 그리 나이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여자가 사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표정이 단단하고 단정해서 어딘가 증명사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경은 어두컴컴해서 어디서 찍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젊을 때 사진이 거의 없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앨범 맨 뒤에 끼워져 있던 거야. 어릴 때 이 사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더라고. 새벽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눈매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은 오봉순의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하의 말들과 보고서의 내용을 교차시켜가면서 오봉순이라는 사람의 윤곽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새벽이 추적한 흔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오봉순은 아주 오래전부터 새벽이 상상하지 못한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록은 대부분 봉인되어 있거나 폐기되어 있었지만 새벽이 찾아낸 단편적인 흔적들을 이어 붙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오봉수는 중앙정보부 소속이었습니다. 정식 요원이었는지 협조자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세계에서 오봉수는 임수혁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같은 쪽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임수혁이 다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언제 그 균열이 시작되었는지, 오봉순이 그것을 언제 알아챘는지 새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임수혁이 오봉순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쉽게 덮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봉순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민준을 낳고 아들 곁에서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요원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단 한 번도 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었을지 새벽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울린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오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아 연락하는 것이라고, 혹시 집에 있냐고. 새벽은 침실 쪽을 봤습니다. 민준은 아침에 분명히 출근했습니다. 직접 넥타이를 고쳐매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새벽의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추적이었습니다. 민준의 동선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가 지금 민준을 데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은 곧바로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것은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한새벽 씨, 남편분이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 오봉순의 보고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정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새벽은 외투를 집어들면서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정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어울리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저 멀리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을 잡힌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옆에 두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빠르게 걸으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병원 복도는 좁고 길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방해물투성이인 공간이었지만 새벽에게는 달랐습니다. 새벽이 먼저 앞을 막아선 한 명과 마주쳤을 때 주변에는 마침 간호사가 밀고 온 약품 카트가 있었습니다. 새벽은 그것을 순식간에 가져다 남자와 자신 사이를 막아버렸고 남자가 카트를 밀어내려는 사이에 이미 옆으로 돌아 팔을 꺾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두 번째 남자가 민준을 놓고 새벽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세워진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은 그 휠체어를 남자 쪽으로 밀면서 동시에 몸을 낮춰 빠져나갔고 휠체어에 다리가 걸린 남자가 비틀거리는 순간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벽으로 끌어당겨 제압하는데 두 번의 호흡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준의 팔을 잡고 있던 마지막 한 명이 민준을 방패 삼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응급장비가 늘어선 복도 끝쪽이었습니다. 새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민준이 아니라 남자의 발 쪽에 고정했습니다. 발이 움직이는 방향이 몸의 다음 동작을 말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가 민준을 앞세운 채 왼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순간 새벽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 민준의 팔을 먼저 빼내고 남자를 응급 카터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금속 충돌음이 복도를 울렸고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왜 저래? 새벽은 민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다친 데가 없는지 빠르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아내가 남자 셋을 복도에서 쓰러뜨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리하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새벽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나가야 해. 민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면서 새벽은 앞을 보면서도 등 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가 인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늦가을의 찬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걸으면서도 연신 새벽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또 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은 설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은 오봉순의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그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맨 뒤에 끼워져 있던 젊은 오봉순의 사진을 꺼내 불빛 아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끼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뒷표지와 속지 사이에 납작하게 접혀 있는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2살 아니면 3살쯤 되었을까요? 까만 눈에 짧은 머리를 한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오봉순이 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새벽은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형이 달랐고 눈매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그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까만 눈, 눈꼬리의 각도, 코끝의 모양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새벽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봉투를 쥐었을 때의 떨림도 아니었고 저격수를 제압하고 나서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 아주 오래된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오봉순이 이 사진을 평생 들고 다녔다는 것, 앨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것,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새벽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았고 설명이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느껴졌습니다. 오봉순이 자신에게 냉랭했던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끝내 며느리라고 불러주었던 것이 어쩌면 전혀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불빛 아래 그 낡은 사진을 들고 새벽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날 밤부터 새벽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민준과 말을 주고받는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해도 어느 틈엔가 다시 거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봉순이 그 아이를 안고 있던 표정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웃지 않으면서도 웃는 것 같던 그 단단하고 조용한 표정이 새벽은 아직 민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준에게 꺼냈다가는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린 그를 어디로 밀어버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것을 혼자서. 임수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그것을 감지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도하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말 대신 주소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소였는데 새벽이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임수혁의 거점 중 하나일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새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장소는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인기척은 단순한 물류 창고와는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외곽을 한 바퀴 돌면서 파악한 것만으로도 최소 10명 이상이었습니다. 강도하가 다른 쪽에서 나타난 것은 새벽이 진입로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새벽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올 것 같아서 먼저 나왔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둘 다 말을 아꼈습니다. 창고에서 불안한 휴전을 맺은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생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오봉순이라는 이름이 묶어놓은 관계였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강도하가 물었습니다. 새벽이 대답 대신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싸움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렸는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사이에서, 창고 안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전까지와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둘이서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많은 수였습니다. 새벽이 앞을 맡았습니다. 강도하가 뒤를 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치고 나가는 자리를 강도하가 막아주었고 강도하가 흘린 틈을 새벽이 채웠습니다. 오래전 같은 팀에서 함께 훈련받은 몸이 말보다 먼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몸의 기억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등에 지고 3명을 연달아 막아내는 새벽의 옆으로 강도하가 치고 들어왔고 강도하가 2명을 상대하는 사이에 새벽은 뒤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비틀어 던졌습니다. 좁은 골목과 높은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움직임을 읽으며 파고들고 받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 곳곳에 통증이 쌓여가면서도 둘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벽의 눈은 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임수혁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것은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것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절제된 표정, 반듯하게 잘 차려입은 차림새, 언제 어디서 봐도 고위직답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소란 한가운데에 서서 주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것처럼 차갑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벽과 임수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불과 몇 초였는데 새벽은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더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임수혁이 옆에 선 부하에게 무어라 말했습니다. 새벽이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가 빠르게 움직였고 임수혁은 뒤로 돌아서 창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놓치면 안 돼. 강도하가 새벽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새벽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임수혁이 향한 곳의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 3명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3명은 이전의 인원들과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훈련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오래 그 몸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새벽은 그것을 첫 번째 교환에서 느꼈고 잠깐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강도하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짧고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새벽도 두 군데 얻어맞았고 강도하는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 명이 먼저 바닥에 눕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수혁은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출구가 있었고 차 한 대가 빠져나간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놓쳤습니다. 새벽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따라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강도하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새벽도 옆에 섰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조금 전까지 싸우던 사람들이 쓰러진 공간이 이제는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임수혁이 사라졌으니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새벽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강도하가 말을 잇기 전에 창고 안 어딘가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임수혁의 부하 중 한 명이 쓰러질 때 흘린 듯한 전화기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채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였습니다. 새벽은 잠깐 망설이다가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가져가지 않고 스피커로 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혁아, 나야. 오래됐지? 새벽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밥 다 됐다고, 불 꺼라고, 문 잠궜냐고, 짧고 사무적이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봉순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하도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새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전화가 끊길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임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봉순이, 어디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봉순이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이제 끝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말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두고 온 것, 오봉순이 죽은 척까지 하며 기다려온 것, 그것을 이제 끝낼 때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도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움직인다는 뜻이야. 알아. 새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 곳곳에 싸운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봉순이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수혁을 향해 스스로 끝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혼자서. 새벽도 강도하도 아무도 없이 그 사람 혼자서 수십 년을 품어온 것을 가지고 마지막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원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사건을 끝내야 하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평생 냉랭한 척 거리를 두면서도 끝까지 며느리라고 불러주었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벽 속에 며느리의 이름을 적어 봉투를 숨겨두었던 사람이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강도아를 보았습니다. 찾을 수 있어? 강도아가 잠깐 새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보자. 밖으로 나오자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 없는 흐린 밤이었고 창고지대를 감싼 어둠은 짙고 차가웠습니다. 새벽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봉순이 걷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둠 속을 68세의 몸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자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이제 끝내자.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도아도 옆으로 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밤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봉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끝내도록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혼자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오봉순이라는 것을. 오봉순을 찾는데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강도아가 가진 연락망과 새벽이 추적한 동선을 교차시켜가며 밤새 움직인 끝에 동이 틀 무렵에야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봉순이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다녀오던 그 경기도 외곽 창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봉순이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한참 들어간 곳에 있는 간판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안은 어두컴컴했고 복도 끝에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아가 입구 쪽을 지켰고 새벽이 혼자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하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봉순이었습니다. 새벽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68세의 여자가 복도의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새벽이 알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마주 앉았던, 밥상 앞에서 짧은 말 몇 마디만 건네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차갑지 않은 눈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오봉순이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도 오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말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오봉순이 먼저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새벽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수혁의 사진, 날짜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새벽이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오봉순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가 그 벽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오봉순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오봉순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수혁이 배신한 게 확인된 건 20년 전이야.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어. 증거가 없었거든. 그 사람은 영리해서 흔적을 잘 지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고발해봤자 내가 먼저 사라지는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린 게 아니야. 모았어. 오래 모았어. 오봉순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며 그 밑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벽의 손에 건네는 그 손이 굳건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수혁을 끝낼 수 있는 건 다 들어있어. 새벽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일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은 파일을 내려놓고 오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이 며느리로 살아온 3년 동안 오봉순을 저렇게 부른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봉순이 워낙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까이 불러도 되는 것인지 늘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제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었죠. 오봉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냉랭하게 대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도와주면서 왜? 오봉순이 잠깐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얇게 깔리는 하늘이었습니다. 가까우면 위험하니까. 낮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할수록 임수혁이 너를 건드릴 이유가 생기니까. 거리를 두는 게 지키는 방법이었어. 새벽은 그 말을 한동안 가슴 안에서 굴렸습니다. 냉랭했던 것이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것, 무관심한 척했던 것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것. 그것을 3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억울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봤어요. 새벽이 말했습니다. 오봉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새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앨범 맨 뒤에 있던 사진이요. 어린아이 안고 있는 사진. 오봉순이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벽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봉순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나서 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어도 새벽은 이미 알았습니다. 아직 말로 꺼낼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봉순이 그것을 알면서도 평생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말 안에 오봉순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은 그날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임수혁이 향한 곳을 강도아가 파악해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사설 연수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 연수 시설이었지만 임수혁이 오랫동안 비밀 거점으로 사용해온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임수혁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고 오봉순이 파일에서 꺼낸 증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움직이기 전 오봉순이 무선 이어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시할게. 귀로 들어. 새벽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강도아도 같은 것을 받아 꽂았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새벽이 물었습니다. 오봉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가면 되지. 그 말에 강도아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도 웃을 뻔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봉순의 그 단호함이었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했을 때 아는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창고지대에서의 싸움 이후 임수혁이 경계를 강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입로 곳곳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안에도 여러 겹의 방어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외벽에 등을 붙이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어폰에서 오봉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왼쪽 담장 끝, 경비 교대 시간 30초 남았어. 그때 들어가. 새벽이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0초 후 경비가 몸을 돌렸습니다. 새벽이 움직였습니다. 건물 들어서면
오른쪽 복도, 세 번째 문 지나쳐. 그 안에 한 명 있어. 새벽이 세 번째 문을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고 나오는 남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는데 두 번의 동작이면 충분했습니다. 잘했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 벽부터.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야. 새벽이 오른쪽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위에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 위에서 아래를 살피다가 지나쳤습니다. 강도하 쪽에서도 오봉순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강도하, 내 쪽 후문 잠금 풀려 있어. 뒷마당 돌아서 왼쪽 창고 먼저 비워. 어떻게 알아요? 강도하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 설계도 갖고 있거든. 그것이 오봉순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싸움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선으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몸으로 치고 들어가는 자리마다 오봉순의 목소리가 앞에 있었고 강도하가 후방을 막는 자리마다 오봉순의 말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단 꼭대기, 각도 15도 오른쪽. 강도하, 커버해. 강도하가 정확한 자리에서 막아섰습니다. 새벽아, 올라가. 새벽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임수혁이 있는 방은 건물 맨 위층이었습니다. 문 앞에 마지막 두 명이 서 있었는데 오봉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먼저, 오른쪽은 반 박자 늦어. 네 박자로 들어가. 새벽이 그대로 했습니다. 왼쪽을 먼저 치고 오른쪽이 반응하는 사이에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오봉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수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너지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지만 눈 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수혁이 말했습니다.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새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무섭죠. 임수혁이 마지막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더 빨랐습니다. 오래 준비된 몸이, 오래 억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처럼 정확하고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임수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새벽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어폰 안에서 오봉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숨이 이제야 조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하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말보다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새벽은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하는 증거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먼저 움직였고 새벽은 혼자 오봉순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봉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빼고 손 위에 올려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오봉순 앞에 앉았습니다. 오봉순이 천천히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새벽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냉랭하지도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조금 열린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오봉순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새벽이 살면서 들어온 어떤 말보다 크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참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몰랐는데 그 두 글자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오봉순은 새벽의 눈물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도 오봉순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정면으로 받아주는 대신 옆에 있어주는 방식. 그러다가 오봉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켠에 있던 작은 전기 주전자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새벽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밥 이야기라는 것이 우스웠고, 그러면서도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린다는 것이 더 우스웠습니다. 새벽조 요원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밥을 걱정해주는 사람으로 오봉순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봉순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냉랭한 척 거리를 두었지만 결국 며느리의 이름을 봉투에 적어 벽 속에 숨겨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밥이냐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새벽이 대답했습니다. 오봉순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자. 두 사람이 여인숙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흐렸던 하늘이 걷히고 가을 햇살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공기가 맑았습니다. 오봉순이 먼저 걸었고 새벽이 그 옆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거리를 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오랫동안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봉순이 말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들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생겼습니다. 새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어가는 오봉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의 여자가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빛이 닿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오래 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아있었고, 처음부터 보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며느리의 이름을 마음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기신 분께는 가족운과 재물운이 가득 들어올 거라 믿습니다. 복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